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0일 이후에 한 달 만에 특검에 다시 출석을 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의 뇌물 의혹 수사도 중대 고비를 맞게 됐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안대 부총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당히 좀 이슈가 됐네요. 아침부터 현재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서 다시 재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특검이 국내 최대 기업인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을 두 차례나 피의자 신분을 공개 소환을 한 겁니다. 일단 어떤 의미로 좀 보고 계세요? 자, 여기. 예. 저는 뭐 약간 소수의 의견일지 모르지만 특검이 좀 막판에 몰려서 벼락치기 하고 있다. 벼락치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미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했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 해서 그것이 기각되었는데 지금 새롭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 소환을 한 이유는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SDI가 지분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것을 처분해라. 근데 처음에 1000주 처분하라고 그랬다가 500주만 처분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특혜 아니냐. 그래서 어떤 공정거래위원회에 청와대의 어떤 모종의 압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의혹을 갖고서 그러니까 수사를 한 것 같은데. 1000주가 아니고 1000만 주에서 이제 500만 1000만 주. 주였죠. 예, 그렇죠. 1000만 주에서 500만 주. 네. 그런데 이 정도면은 사실은 제가 보면은 그 사실은 미르케이나 최순실 씨 말에 대한 그 삼성의 지원에 그 삼성물산 합병의 대가가 아닌가에 대한 원래의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떤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또 이렇게 소환을 그러니까 다시 부를 만한 만큼의 어떤 건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뭐 벼락치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충분히 지금 준비를 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핵심은 뇌물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인데 그 뇌물죄는 아시다시피 그 핵심은 또 K미르재단은 강제 모금 여부거든요. 그 모금 여부에 직접 돈을 줬다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을 당연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한 번 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면 다시 원래대로 이재용으로 되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시나리오가.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면 조사가 불발되고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냥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어서 이재용으로 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두 번째 지금 공개 소환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부분은 아마 특검 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적으로 아마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거로 봅니다. 네. 자, 오늘 그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조사가 이제 공정위 특혜, 지금 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정위 특혜 의혹인데요. 삼성에서 이제 특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어쨌든 양쪽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또 특검 측도 상당히 애매해질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특검 측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번 재소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28일 날 마감 아니겠습니까? 1차 마감인데 앞두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정점을 달려가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에 나름대로 추가 수사와 증거를 좀 확보했다. 예컨대 공정거래 로비 의혹에 관련된 상당 부분 이제 어떤 증거를 좀 입수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 안종범 수석이 39건이 추가로 발견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순실 조사까지도 상당히 그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검 쪽에서는 영장 재청구할 경우에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 막바지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못한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청구는 실보다 득이 더 많다. 그런 판단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기한 만료일이 특검의 수사기한 만료일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부회장을 한 차례 더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초강수를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진 소장님 말씀대로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못하니까 안종범 수첩을 경유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종범 수첩이 그러면 얼마나 신빙성이 있냐?
최근에 안종범 수석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수하 노릇을 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그 뇌물을 받아내고 스스로 어떤 여러 가지 그 권한을 행사한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용재 의원의 부인한테 돈과 그리고 무슨 백, 네. 고가 백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그것을 즐겼다는 그런 녹음이 나오고 있는데 네. 따라서 저는 안종범 수석의 39건짜리 그 뭐 수첩을 증거로 새로 삼았다고 하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실한 거고 역시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막판에 몰려서 이제 한 12일 남겨놓고 막판에 몰려서 지금 벼락치기 박근혜 대통령을 올가먹기 내기엔 네. 그런 벼락치기의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좀 그동안 잘 하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됐을 때 당시에요. 그게 이제 법원에 밝힌 사유를 보면은 뇌물 받은 사람 조사가 안 됐다는 게 이유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뇌물 수사로 지목된 게 박근혜 대통령이고, 근데 조사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부른다면 당시와 달라진 점이 있겠느냐 이런 게 이제 또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의심점이 된 부분인데 의문점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부분은 여전히 이제 특검의 한계입니다. 저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적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송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처럼 이제 막바리 수사에 임박해 있고, 더구나 이제 안종범 수첩에 대한 상당히 어떤 그 믿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특검 쪽에서. 아니, 그냥 되돌아보면요, 안종범 수첩이나 혹은 누구든 정호성 씨 같은 녹취 파일이 없었다면 아마 이번 특검은 완전히 맹탕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뭐 미얀마 대사건이라든지 말이죠. 그다음 문광부 블랙리스트 이런 부분들이 다 안종범 리스트 수첩에 대해서 이게 확정이 된 거거든요. 이게 입증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상당히 좀 추가로 구체적인 물증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대통령이 사실 완강하게 대면 조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이재용에 대한 뇌물 부분도 죄도 입증도 어렵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이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로 말미암아 생길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특검을 완전히 무력화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또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특검이 이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도 관심 사항입니다. 만약 그렇습니다. 재청구를 한다 해도 또 법원이 발부를 실제로 해줄지도 관건인데요. 어떻게 예측을 좀 해보시나요? 그러니까 특검이 과연 국가기관으로서 그 부분을 영장 재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요건 심사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전문가들 보면은 그 압수수색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마 좀 많지 않다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 압수수색도 마찬가지고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재차, 3차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말이죠. 애당초 안 될 거라고 포기하거나 이재용도 한 번 했으니까 말다. 이 정도면 직무유기라는 오히려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검은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수사하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는 것이 이거 마땅한 그런 도리인 거죠. 일단 네. 제가 차 의원님 그 말을 좀 해석해 보자면 이제 특검이 약간 스텝이 좀 꼬인 게 아닌가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영장을 재발부했는데 재발부할지 주목되고 만약 기각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미 특검이 입었다고 보십니까? 국민 대중 입장에서 볼 때 저게 출발부터 좀 기형적이더니 결국에는 그 기형적인 출발에 걸맞게 스텝이 꼬이는구나 이런 판단을 저는 일반 국민 대중들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특검이 처음에 이제 사실 무소비리로 등장했다가 예. 그렇게 구속을 안 해도 될 문용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구속하더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그 대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좀 그런 때일수록 특검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법으로 위에 있으니까 특검이 하는 것은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소위 말하면 이렇게 여론에 빗대어서 어떤 의지를 하려는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평가가 나오도록 의지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한 입장에서 또 이렇게 보면 지금 검찰한테 특검이 받은 수사 기록이 뭐 2만 한 6천 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페이지 중간에 이게 특검이 스톱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상당히 최근의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증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예. 고영태 등의 녹취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그럼 나머지 12일 날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출발할 때 기형적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을 좀 자기들이 되새기면서 검찰이 수사하다가 이게 혐의가 없으면 내지는 혐의가 약하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정당한 그런 자세라고 보는데 아예 그냥 방향을 한쪽으로 딱 정해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헌법과 법률에 확실하게 중대한 위법을 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려다 보니까 지금 남은 기간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닌가. 최근에 그 법원에 그 청와대 수사과 관련된 행정소송 낸 것도 거의 저희가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좀 해프닝이다. 행정소송은 민간이 관청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같은 권력기관끼리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얼마나 스텝이 꼬였으면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차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죠, 당연히. 네. 지금 이 정도 의혹과 그 어떤 정황이라든지 물증 정도 보면요, 보통 일반인들이거나 혹은 보통 정치인이거나 해서 이미 진직 구속되거나 아마 문제 특검 수사가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청와대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막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국회 청문회 때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협조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출석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조사 응한 적도 없고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증인 출석에 대해서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없고 그다음에 지금 변호인단들이 현재 제출한 어떤 답변서 부분도 현재 재판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할 수가 있는 말이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고 실제 신문 과정에서도 너무 이게 시간 끌기 용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청와대 압수수색까지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비협조적인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하나 분명히 배운 거는 특검이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노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구나.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촛불은 타오르고 또 타오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무기력과 또 어떤 이런 어떤 민심의 어떤 점증하는 분노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특검이 무기력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반만 동의합니다. 과거 처음에 출발할 때 특검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근데 중간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어떤 자신들의 힘들을 정말 정확하게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잘 이렇게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저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한 특검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상당히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만 동의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저는 대면 조사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과 그 특검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생각하게 될 건 뭐냐면 처음에 이 최순실 박근혜 그 탄핵과 관련해서 그 게이트와 관련해서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증거들이 몇 개 있어요. 첫째, 그 모 방송의 태블릿 PC.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또 모 방송의 그 의상실에서 CCTV요. 이영성 그 씨가 그 핸드폰을 넘기는 그 장면. 이거 다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네. 증거로 채택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이쯤 상황 되면은 좀 다시 좀 돌아봐야 된다. 좀 냉정하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정황과 물증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은 조금 한번 돌이켜봐야 되고 정황 증거와 물증이 차고 넘치면은 왜 저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기각됩니까? 그러면 안종범 전 비서관의 그 수첩이나 수석의 비서관이나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녹취 파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부분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을 그대로 받았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정말 그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내용 중에서 자신한테 유리한 것만 받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종범 수석은 단순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입력하면 나오는 밴딩 머신이 아니라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인 것들이 또 지금 증거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수첩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증거력이 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 정호성 씨의 그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고주할 미주할 최순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갖다 줘라. 최순실과 협력해서 무엇을 하라. 이런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최순실 씨와 그런 얘기를 한 증거는 있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냐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고용태의 수하 김수현의 전화 녹음을 보면요. 실제 구체적으로 고용태가 그 김수현에게 그 청와대 방침과 그 문광부 방침을 전달해서 어떻게 이해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정호성을 통하지 않더라도 청와대와 문광부 기밀이 고용태에게 전달되는 그런 경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게 문광부의 장관 보좌관이라고 하는 최철이라는 자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헌재 얘기는 잠시 뒤에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검찰로부터 고용태 씨와 지인들 간 녹취록, 요 녹음 파일 2,000개를 넘겨받았는데요. 이걸 두고 이제 국회 측과 대통령 측 간의 어떤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국회 측은 본질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고 대통령 측은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우선 녹취록이 2,000개나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국민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네네. 계속 서로 녹취하고 서로 말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 집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안에 2,000개 내중에는 어떤 그 고영태가 상당히 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부분도 나오고 거기다 최순실의 어떤 비리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합니다. 근데 저는 관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본질이라고 봅니다. 지금 본질은 국회 내에서도 본질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인데 이 부분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이 일차적인 본질이고 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고영태나 이런 사람들이 좀 딴맘을 먹은 것도 문제도 있네라는 부분은 부수적인 지역적인 부분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차명진 의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 뭐냐면 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비협조 부분이 절반은 동의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절반 동의하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금 그만큼 협조의 분량, 비협조라든지 이런 분량이 엄청 크다는 거를 우리 상당히 보수적인 차 의원님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쭉 보면요. 두세 달 과정은 어떻게 형태냐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지만 안종범이라든지 대개 책임을 대통령한테 더 넘깁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거 압박에 못 이겨서 대통령이 그걸 밀어붙이기는 할 수 없이 했다. 안종범도 대통령 지시였다. 나머지 증인들이 대부분 대통령한테 책임을 미루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모른다. 대면 자체 거부하고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핑퐁 게임을 하는 거죠. 이 핑퐁 게임 과정에서 헌재나 특검이라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왜냐?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떨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2,000개가 넘는 녹음 네. 파일 중에는요, 아주 최순실 씨 국정농단 자체를 입증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박 대통령 측에 오히려 좀 불리한 게 되지 않을까요? 왜 증거로 다 내보낸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의심스럽고 앞으로 특검이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좀 중요한 게 그렇다면 2,000개를 전부 다 들어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네. 건지 그게 만약에 며칠 걸리지 않는다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몰입해서 만약 모든 시간과 인력을 다 낭비해 버린다면 이건 또 다른 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특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본질이 뭔지 그다음에 지역적인 부분이 뭔지 빨리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고용태 녹음 파일도 많이 들어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탄핵 심판 일정에 있어서 변수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2,000개 녹음 파일이 정말 중요하다면 사실 헌재나 특검은 그 부분을 반영해야죠. 특검은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지금 남은 12일 기간 동안 열심히 해야 되고 헌재도 만약에 기간이 모자란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조사해서
판결을 해야만 헌재의 판결과 특검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겁니다. 현재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그 부분을 중요하지 않다고 그 부분을 잘라내고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 저는 그게 나중에 역사에 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상당히 판결에 심각한 어떤 이의가 저는 제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실제 그 내용을 들은 기자들이 최근에 이제 일부 기록하고 있는 바에 하면 이렇습니다. 그 요지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범에 고영태가 반드시 들어간다. 고영태는 종범이 아니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관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들에게 국정농단에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구멍을 크게 내어준 것은 사실이나 과연 이들과 같이 공모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저는 그 두 가지 결론이 내려지는데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얘기하면 문광부의 장관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철. 이 사람이 문광부에서 자체 회의를 하거나 청와대와 합동 회의할 때 그 회의 내용을 바로 그 다음날 고영태 일당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개발이 어떻게 되기로 돼 있다. 평창 개발이 어떻게 하기로 돼 있다. 거기서 그걸 따먹자라는 얘기가들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의 사례만 들어보면 지금 이 팩트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전반적인 그 프레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인용과 기각이 있어서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여쭤본 건데요. 그거를 변수가 된다고 보신다면 그 근거가 어떤 건지 저희가 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컨대 그동안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기로는 청와대의 모든 정보는 정호성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고용태들에게 이렇게 분산되고 실제 고용태들은 분산된 정보를 갖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게 지금까지의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기를 했잖아요. 고용태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 경로가 청와대 정호성과 최순실을 통하지 않고 최철이라는 문광부 장관 보좌관이 직접 다이렉트로 고영태 일당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자, 이 과정, 제가 지금 확신하지 못하면 이 과정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수사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6,000페이지짜리를 읽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확신이 없으나 고영태 일당들은 상당히 주도적으로 개입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저도 말씀 듣고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고영태가 처음부터 뭐 정의의 사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도 최순실 그 일당들하고 같이 일을 도모하고 뭔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정범 내지는 하수인 역할을 비슷하게 하다가 뭔가 틀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정보를 유출하거나 고백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영태에 대해서 무슨 의인이라든지 순수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 촉발제, 촉매제가 돼서 결국은 이 큰 비리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했을 뿐이지 마치 프레임 자체가 틀어지거나 이게 거대한 무슨 음모가 있다 하는 것은 전혀 이거는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저는 또 다른 의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고영태의 문제는 이게 별도로 보고 지금 이 거대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대로 우리가 가야 제대로 우리가 진실을 보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상승세가 아주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6.7%로 2위를 차지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32.9%를 나타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인데 그죠? 네. 자, 안희정 지사가 좀 문재인 대세론을 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이제 상당히 앞으로도 좀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과연 꺾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회의적입니다. 지금 꺾으려면 세 가지 어떤 고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개가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여론조사인데 한 2배 내지는 1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호남입니다. 호남에서의 지지도인데 아직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고개가
당내 경선입니다. 당내 대의원 분포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불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꺾으려면 이 세 가지 고개를 넘어야 되는 건데 이제 첫 번째 고개를 지금 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가거든요. 이걸 넘어도 두 번째, 세 번째 고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상당히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고 네. 있지만 예. 과연 마지막까지 꺾을지 예, 아직 지금 오늘 시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아직은 쉽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상당히 1위를 확고한 1위를 좀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안희정 바람, 안풍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떤 카드를 좀 내놓을 수 있겠고 이후의 전망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문재인 캠프가 아니니까 문재인 캠프의 대안은 제가 못 내겠고요. 예. 그럼 우리 최 교수님한테 여쭤보시고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에게 기회가 없지 않다. 다시 말하면 현재 황교안 변수 있죠. 황교안 총리 변수가 그것이 좀 더 커지지 않고 중간에 사가 들은다면 예. 전반적으로 판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거는 여당이 어떻게 좀 해볼 여지가 없겠구나. 오히려 야당으로 확실하게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야대 야의 대결이 되겠구나. 근데 야대 야의 대결에서 안철수 변수가 또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이건 민주당 내 대결이 되겠구나. 이런 과정들을 만약에 거친다면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에게 기회가 있다 봅니다. 왜? 현재 중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탄핵 국면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못했으니까 예. 이제 그만해야지 왜 고집을 피우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탄핵 이후 탄핵이 국회에서 소추가 결정된 이후의 국면은 뭐냐면 탄핵 때 반탄 찬탄 대 반탄이 격렬하게 지금 붙고 있는 국면인데 이런 정도의 국면이라면 중도에 있는 분들이 지금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과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민주당으로 갈 거면 거기서 그래도 좀 더 폭이 넓고 온건한 사람, 안희정 쪽으로 지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분들은 기득권이 아니에요. 많은 알겠습니다. 야당권 사람들이 해석을 그렇다면 하기를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요. 끝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아직 그 후보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15.3%를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에 후보로 나오게 된다 본인이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그 이후에 더 전폭적으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 이후부터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분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에 본인이 몰랐다고 하기에는 그분의 처지, 그분이 위치했던 자리,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분명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출마를 선언하는 그 순간, 지금은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나오지만 네. 출마를 선언하는 그 순간은 더 떨어진다, 책임론이 떨어질 나와서 것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최동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뭐 집에 돌아가면 제일 웃을 사람이 황교안 총리가 아닐까. 지금 이 총리 대행 일만 충실히 해도 그 자체가 대권 행보가 되는 거고. 예. 그다음 지지도는 계속 올라갈 거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발표한 그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엄청난 포화를 맞게 되고 또 그 포화를 뚫고 출마했더라도 그 지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한대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두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